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쏟아진 일부 지역에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첫 소식 이가람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발이 휘날립니다. 한파에 얼어붙은 눈으로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산간에는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에선 오늘 아침까지 눈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최대 50cm의 눈이 온 한라산에는 오늘 다시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렸습니다. 한라산을 넘나드는 일부 산간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오후부터 눈발이 약해져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되면서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00편이 결항되면서 공항에는 발이 묶인 승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금 10시 35분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지금 눈이랑 바람이 심해가지고 지금 결항이 돼버린 상태라 일단은 무기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계속 와가지고 이동이 불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도 이틀째 대설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무안에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군산 섬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하루 전남 지역에서만 9건의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선착장에 묶여있는 배들이 살얼음 사이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한강 가장자리 색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외투와 모자로 중무장을 하고 종종 걸음으로 걷습니다. 이만한 나이 때는 운동을 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책 겸 가볍게 운동할 겸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손이 감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피신해 있기도 합니다. 옷 5개 입고 나왔어. 내복 입고, 티셔츠 입고, 조끼 입고, 잠바 입고, 목도리 차고. 그렇게 입고 나오고 양발은 숙거리 신고 나왔어. 호남 제주와 달리 눈은 오지 않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제 뒤에 폭포도 물줄기를 따라 얼어붙었습니다. 올해는 예상보다 일찍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계량기가 어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 계량기함 내부에 헌옷이나 수건을 넣고 외부는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체감 온도는 2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일부 실내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도 오늘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3년가량 이어진 이런 모습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돼 있고 감염 취약층 보호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마트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조치는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1일 이전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유행 추세를 고려해 시행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예상치 예측 작업을 바탕으로 정확한 시행 시점 등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OECD 주요국 중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뿐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성과 진천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다 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불길을 향해 소방차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고 매캐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잡힌 뒤 차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모두 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성산 방향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목조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은 옆 건물을 지나 가까운 야산까지 퍼져갑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강원도 고성군의 한 종교시설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축구장 절반이 넘는 크기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 헬기도 공중에서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한 개가 완전히 탔습니다. 폐 비닐을 가공하는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약 3시간 30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폐비닐 500여 톤이 불에 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최근 40대 빌라왕 김모 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가 늘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로 불어났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박모 씨는 2년 전 겨울 서울 강서구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당일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건축주에서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압류가 들어오게 돼서 집주인 김모 씨는 빌라 1,100여 채를 임대해온 이른바 빌라왕이었습니다. 체납한 세금만 62억 원이 넘는데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숨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집에 2년 동안 살고 이제 다른 집으로 옮길 예정이었고 제 전세금을 보전받을 때까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박 씨가 세든 빌라는 2동짜리 26가구로 박 씨처럼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이 24가구에 이릅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만 3,700건에 달합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이른바 깡통 전세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구제를 요청한 이들이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국 1만 3,800여 건 가운데 수도권이 70%에 달할 정도로 서울과 경기도 쪽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지원을 위한 합동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앞당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 경제에서 따져보면 좋은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 앞입니다. 문 앞에 이렇게 매물이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파트 33평, 그러니까 109제곱미터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70만 원이고요.
그 옆에 방 3개짜리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월세나 반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전세 매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어떨까? 최근에 2, 3개월 정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의 월세 거래인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기 시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다 결국 월세를 선택한 20대 세입자도 같은 생각입니다. 매물이 거의 1억 7천 정도 부르고 그 대출 이자로 하는 게 월세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습니다. 전월세 월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아파트 월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 아파트가 전세와 월세 중에 월세로 거래된 비중도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린 월세 시대.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보증금을 낀 월세의 경우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공사가 이렇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1,300억 원으로 10월보다 20%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염두에 두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이 60%가 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중이 60%가 넘으면 전세보증 보험을 들 수 없는데 월세는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월세도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는 점도 알아두면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 임대료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낸 월세분부터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 세액공제율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국회에서 막판 논의 중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자, 이번엔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 견해차가 커서 법정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떡까지 치면서 합의를 하라고 한 시점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야가 오늘도 국회에서 대화를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또 일부 지점들에 대해서는 실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쟁점,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도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처럼 그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 계속 견해차를 보여왔던 법인세 인하 문제,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관련 예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직접 오늘 설명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만큼은 진행한다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예산안 합의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합의 자체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 그리고 증인 채택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당을 빼고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은 당시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강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은 집값 통계와 관련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소득과 고용 통계를 만든 통계청입니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조사를 통해 조작 정황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실무진들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PC도 이미 포렌식한 걸로 알려집니다. 일부 실무진 PC에선 지난 2018년 청와대 관계자와의 회의 내용도 나왔는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통계와 관련 특정 내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감사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실무진들의 PC도 포렌식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선 당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곧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국장급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 찍어내기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일주기 다음 날이자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적기지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근 성공했다고 밝힌 고체 엔진 시험을 실제 적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세부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MZ세대 이직률 45.5%, 그리고 조용한 사직에 담긴 이유, 안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올해의 단어 유력 후보였던 조용한 사직. 실제 퇴사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말입니다. 20, 30대라고 해서 이 표현에 모두 익숙한 건 아니었지만 조용한 사직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끝나는 이후에는 그거와 관련된 생각은 전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실 분들이라고 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승진해서 산다고 해도 또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냉정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자기 개발이라고. 이 회사의 방향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제가 더 좋은 조건에서 그게 좀 같이 연결됐을 때 일은 업무 시간 내에서만 집중하되 업무 외 시간은 더 치열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뭔가 쉬지 않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 아예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은 몇 년 다니신 거죠? 전 직장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1년 차라서 3, 4, 5년 사이 정도는 최소한 있고 싶은데
예상했던 건 3년까지 근무였는데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고 갈 의향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어져 미래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조직에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사회가 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 혹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조용한 사직과 관련해 저희가 가장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45.5%였습니다. 우리나라 20살에서 35살까지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의 이직률입니다. 2번 넘게 이직했다는 응답도 25.9%나 됐습니다.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삶, 불안정한 삶 속에서 실질 소득은 열정페이가 아닌 부업을 통해 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 부업을 하는 2030 세대들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1만 명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사직, 언뜻 보기엔 열정이 사라진 청년의 모습 같지만 고용 안정성이 사라져가는 구조 속에서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청년은 조용한 사직은 이제 1인분만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2인분, 3인분을 요구하면서 돈은 0.5인분만 주고 1인분만 하겠다. 너희도 나한테 1인분만 주지 않느냐.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키워드로 해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요? 네. 무슨 얘기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쎄요,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딱 들으면 홍수, 안전, 동물 탈출 뭐 이렇게 키워드를 좀 갖고 오셨는데 푸틴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거죠? 네, 긍정적인 의미의 안전보다는 이제 탈출 작전명 노아의 방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영국의 더 타임스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죠. 푸틴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노아의 방주 탈출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나면 푸틴이 남미 국가로 탈출하는 작전을 세워놨다. 계획 중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탈출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남미 도피설이란 얘기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아바스 갈리아모프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푸틴의 연설 비서관 그리고 정치평론가 출신으로 이제 정치평론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푸틴의 핵심 측근 중에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대표 이고리 세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서 탈출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여부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의 주장이죠. 네, 푸틴밖에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서방 언론들의 푸틴 흔들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데 푸틴이 또 위기에 빠져 있는 건 일정 부분 맞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개 행사를 잇따라 취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 앵커는 그동안 푸틴이 남자다움, 강인함 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던 어떤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납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건데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우통을 벗고 말을 타고 낚시하고 사실 거의 상의를 입은 사진 별로 없더라고요. 스포츠도 뭐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유도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이스하키 있습니다. 그간 연말마다 푸틴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송년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황제 아이스하키라고 해가지고 못 막는 건지 안 막는 건지 어쨌든 푸틴은 그간 경기 뛰기만 하면 몇 골씩 막 넣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송년 경기를 안 하기로 했고요. 또 10년 전통 연말 기자회견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마라톤 회견이라고도 하는데요. 크렘린궁은 정확한 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건강 이상설, 남미 도피설 이런 보도들이 서방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쪽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시간 16일 영상이라고 하면서 푸틴이 10여 명의 군 사령관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푸틴은 지휘관들에게 작전 의견을 내달라고 했고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지휘본부에서 군 사령관들과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는 건강 의상서를 좀 일축하기 위한 그런 거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방의 이런 흔들기에도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챙기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뭐 벌써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푸틴도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틴으로서는 물러서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로서도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이 전쟁 확산을 우려해서 말렸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최고 지휘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암살 공격을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어떤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 고통도 참 길어지고 있고 건강 이상설, 도피설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저희가 챙겨봐야겠네요.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2달은 고모 2달과는 달라요. 고모한텐 겨우 옷차림이나 바뀔 시간이겠지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2달 동안 매일매일 더 끔찍한 속도로 가난해질 겁니다. 가난은 복리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요즘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가난을 복리이자에 빗댄 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지금 서민들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 고용 불안, 여러 악조건에 시달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해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는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언제나 정치적 싸움보다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본질에 충실하기일 텐데요. 드라마 속 대사가 무겁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민심도 복리이자 강지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익숙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노래. 미국 한 초등학교 공연에서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한 자폐 학생의 영상이 화제가 됐고 영상을 접한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배드포트 초등학교에서 연말 공연이 열렸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곡을 합창곡으로 골랐습니다. 자폐가 있는 녹스도 몇 주간 열심히 연습해 이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친구의 순서에 잘못 끼어들기도 했지만 이내 신나게 춤을 추며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가사를 좀 틀려도 친구들은 같이 박수를 치며 웃어줬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녹스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고 엄마는 눈물을 훔쳤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녹스의 엄마는 학교가 항상 아들을 반겨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이 영상은 28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노래의 주인인 머라이어 캐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녹스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만들었다며 매일 아침 일어나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알게 해줬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해 자신의 공연 제일 앞자리에 녹스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녹스의 엄마는 아들이 유명인을 알게 되고 또 동영상 조회수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녹스의 사정상 공연장엔 갈 수 없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녹스 가족에겐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PD입니다. 날씨 플러스 시간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극한의 날씨가 지속되면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섰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눈 덮인 비닐하우스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연통은 얼어붙었고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울 양재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내곡동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키우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들어가서 주민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수해 피해를 겪었던 이곳. 이번엔 한파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 이게 하우스촌이라 하우스라 좀 춘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영하 9도만 되면 내비두면 막 수도도 이런 데도 얼고 막 그래요. 전에는 이게 막 바닥이 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서 막 이것저것 막 깔고 그랬는데 그래도 올겨울은 다행입니다. 지자체 취약계층 구조 사업으로 보일러가 설치됐습니다. 혹독한 동절기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 눈썰미 하나로 어려운 이웃을 살리기도 합니다. 수도, 전기 그런 게 차단된다고 경고장이 날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들겨 봤는데 소식이 없었고 혹시 구독자 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신고로 구청은 은둔 생활 중이던 루게릭 환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고통스런 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는 수요일에 잠시 주춤하다가 주 후반에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는 또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설이 이어집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